신여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조소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 작업은 조소로부터 시작해서 공간들을 다루고 그리고 미디어를 거기에 같이 다루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혼성되는 과정으로서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작업을 중심으로 미디어 아트가 가지고 있는 빛과 공간 그리고 거기를 통한 환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키워드들을 잡아봤는데 중간에 이제 미디어 아트라는 하나의 매개 작품이 있고 그리고 그것의 왼쪽인 출발점에는 제가 경험한 빛과 공간에 대한 여러 경험들과 감정들에 대한 어떤 덩어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관객에게 그 미디어 아트라는 형식으로 소통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작업 속에서 주로 이제 다뤄졌던 부분들은 숭고, 그러니까 이 숭고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작품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드릴 빛과 관련된 숭고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그것들이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환영이라는 측면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들은 제 작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공간과 빛을 경험할 때 제 신체, 특히 제 지각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빛과 또 다른 어떤 미디어, 그 다음에 모형 작업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작품이라는 덩어리가 생기고 그것을 다시 관객들도 그 본인들의 지각, 그러니까 공간을 인지하고 빛을 감각하는 어떤 신체적인 지각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 이 신체로서의 지각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제 작업이 시작됐던 부분은 제가 독일에 유학을 하게 되면서 그 초기에 어학을 할 때에 거의 고립돼서 작은 방에서 살게 됐었는데 그 방에서 이제 며칠씩 그 어학 공부하고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거기 굉장히 정원을 향해 열린 큰 창이 있었는데 그 창을 통해서 독일의 강한 햇빛이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햇볕이 서서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다시 벽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을 봤는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그 빛이 무섭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외국이라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방이 제 전체 그리고 저의 하나의 보호막처럼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뭔가 모를 어떤 외부의 것이 그 안쪽을 이렇게 쓱 핥고 지나가는데 그게 마치 내 안을 이렇게 혀로 이렇게 쓱 핥고 지나가는 되게 촉감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빛이 서서히 내 발 쪽을 향해 다가오고 벽을 타고 가는 것들이 하나의 촉감적인 타자의 그 존재감으로 느껴져서 저에게는 갑작스러운 어떤 공포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 작업에서 조금씩 다뤄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표시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거울을 하나 놔둬가지고 그 거울이 이쪽 그 벽에 비춰지게 하는 아주 가벼운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거울이 하나, 두 개, 세 개를 놔서 빛이 이 창을 통해서 계속 반사되고 반사돼서 한 10m 정도까지 공간 안으로 쭉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햇볕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게 거의 이 사각형에 맺히고서 한 3분, 4분 내에 저 사각의 박스를 그대로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 그 빛은 태양으로부터 내가 있는 내 방이든 아니면 어떤 전시 공간이든 거기까지 이렇게 도달하는데 사실 태양은 저희가 어떤 거리 감각으로 도저히 가늠하기 힘든 정도의 먼 거리에 있는데 이렇게 먼 거리에서 출발한 광원이 바로 내 앞에 그리고 내가 한정 지어놓은 나의 내면의 공간 안까지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신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숭고와 상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뭔가 이렇게 붙잡아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었는데 빛이 너무 이렇게 빨리 이동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한 시점에 바닥에 지금 바닥에 표시를 하고 그 표시된 부분부터 창문을 향해서 이렇게 사각으로 이은 다음에 거기를 나무 합판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그 공간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물론 저 사각의 저 빛의 어떤 덩어리를 가득 채울 때는 1년에 거의 하루 정도이겠죠. 하지만 그 공간은 계속 물리적으로 내 전시장이든 어떤 방 안에 놓여져 있고 그것들은 항상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건축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졌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어떤 가늠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빛이라는 존재가 물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저렇게 들어가 보기도 하고 빛을 마주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 독일의 레지던시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지금 방 안에 들어오는 빛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시간에 표시를 하고 빛과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창문의 지점과 바닥에 떨어지는 빛 지점을 그 형광실로 이렇게 쭉 이었고요. 그래서 저 실은 실제로 만져질 수 있는 어떤 재료이고 그 틈 사이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빛이 가지고 있는 추상 그리고 뭐랄까 어떤 상징들이 우리 실제 물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공간으로 옮겨오게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걸 어떻게 넘기죠? 됐나요? 네네. 네, 제 작품 속에서 빛과 이렇게 조우하는 건 플라톤이 눈 안에 있는 불이라는 그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쓰면서 이야기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플라톤은 사람들의 눈 안에 불이 있고 이 불이 눈을 통해서 약한 빛을 내뿜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외부에 있는 태양, 어떤 광원과 반응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인간의 영혼과 어떤 대상 간의 소통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바깥의 대상이 눈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걸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눈 안에 있는 불은 라깡이 이야기한 그 응시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응시에서는 지금 그 표상의 주체라고 불리우는 이쪽, 그러니까 그건 지금 우리의 시선 부분이겠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빛을 표시한 응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표상의 주체인 시각에서 이쪽 방향으로 어떤 시선을 들이우고, 또 반대쪽에 있는 빛은 이 눈을 향해서 마찬가지로 빛을 들이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스크린이라고 하는 하나의 막이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라깡은 이 스크린, 이 막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체제라든지, 그러니까 우리와 타자를 가르고 혹은 그것들 사이에 어떤 보호막으로 존재하는 사회적인 틀이나 혹은 관계의 어떤 막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공간 안에서 어떤 타자의 빛을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것이 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저의 어떤 그 하나의 불안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부에 대한 그 새로운 동경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절충이 계속해서 어떤 빛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17년 개인전 때
그 응시를 한번 작품으로 시각화해봤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두 가지 빛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 프로젝터에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영상을 바로 이쪽 벽면, 반대쪽 벽면으로 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카메라로 저 빛을 찍고 반대쪽 벽면에 프로젝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두 가지의 빛이 서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섬광처럼 번쩍하는 그 과정이 생겨납니다. 이 시기에 제가 이제 계속 어떤 타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떤 타자란 무엇인가, 특히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 말고 제 주변에 있는 뭐 가족들, 친구들, 가까운 사회적인 틀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서로 간의 불안, 혹은 하지만 동시에 그 타자를 동경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항상 제 안에서 이렇게 그 어떤 폭발을 일으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그 물리적인 어떤 접근과 그리고 광학적인 번쩍거림은 그 이전에 제 원래 작업에서 했었던 카메라의 시선과 관객의 시선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처음에 빛을 공간 안에 들어오는 상태로 관찰하고 작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고 모형 안에 카메라를 위치시키는 작업으로 변환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안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저 모형 내부에 있는 카메라로 바뀌어지고,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서 비춰지던 빛은 저렇게 관객들, 특히 내부를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아주 거대한 크기의 관객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선이 순환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은 카메라가 공간의 내부에서 바깥에 있는 실제 사람들을 찍고 있고, 하지만 그 카메라가 찍은 건 어딘가에 비춰지는데 그건 모형의 밑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고, 혹은 바깥에 놓여져 있는 비디오 프로젝션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순간적으로 또 그걸 통해서 보고 있는 관객의 시선에 의해서 다시 보여지게 되는, 그래서 시선이 순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제가 빛을 마주했을 때에도 비슷한 어떤 어떤 구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그 한국에 들어오면서 모형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공간 안에 회전하는 비디오 카메라들을 설치한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실제 공간 내부에 비디오 프로젝션이 바로 비춰지고 실시간으로 찍혀지는 영상이 바로 전시장 벽면에 투사되는 작업을 했었고, 이후로 조금 더 그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다루게 되면서 서대문 형무소의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 내부에 몇 대의 카메라들이 설치되고, 그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모형의 내부와 바깥에 있는 관객들을 계속 찍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실내, 내부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게 외부가 존재함으로써 내부가 있지만 또 내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들, 방의 형태라든지 깊이라든지 높이들이 그것들을 읽고 있는 카메라라든지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걸 느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스펙타클을 주목하게 되면서 이런 도시 시리즈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벽체가 없어지고 투명한 유리벽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로데오 거리를 만들고, 그 안에는 빛으로 가득 채우고, 그게 하나의 공간의 스펙타클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었고, 그것들이 점점 더 과장되고 환영화되면서, 이건 상하이에서 전시를 할 때 상하이 한 블록을 전부 다 모형으로 만들고, 굉장히 밝은 빛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마치 부유하듯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의 하나의 공간 스펙타클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제 작업에서 이제 조금의 변화가 생겼었는데, 그 모형들을 만들다가 보면은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 3D 작업들을 먼저 하게 되는데, 3D로 모형의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 빛의 움직임을 시도를 해보면서 이런 그 애니메이션 작업들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초기에는 지금 이런 이제 단순한 형태의 공간과 그 공간 안에 두 개의 광원을 넣고 그 두 개의 광원이 서로 엇갈리면서 공간을 비추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서부터 그 외부와 내부의 빛이라는 그 구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다음 빛의 광원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공간에 어떤 식으로 타자의 그 운동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이런 식으로 실제 그 퍼포먼스라는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빛은 그 공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계속해서 왼쪽 공간과 오른쪽 공간을 비춰주는 그런 영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들에서 어떤 색깔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빛과 그 다음에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색들이 비교되면서 특히 이런 약간 노란 계열의 색깔과 푸른 계열의 색깔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색을 맞췄었는데, 노란색은 아무래도 주광색, 그러니까 우리가 주간에 경험하는 어떤 빛의 따뜻한 색이고, 푸른색 계열은 어두움의 색깔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광원이 세 개가 같이 진행되면서 광원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스치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의 타자는 그 공간 내부에 위치한 두 개의 빛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드워드 호퍼의 작업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호퍼의 작업들을 오마주하는 영상들을 하면서 외부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는 풍경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호퍼의 그림들을 보면은 그 풍경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내면화된 풍경이라고 여겨지는데, 거기에는 풍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색감과 빛의 상태들이 그 내부로 들어오면서 내부와 반응하는 하나의 또 다른 빛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는 저런 빛의 움직임이 초기에 제가 독일에서 경험했던 내면의 흐르는 빛과도 유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빛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숭고와 유사하게 연결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회전하는 빛과 그림자의 회전이라든지, 그리고 그림자가 마치 날개를 치듯이 공간 안을 계속 흩날리는 작업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빛과 광원에 대한 문제는 이 플레빈의 작업에서 같이 공간 내부를 채우는 하나의 광원으로서 또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작업에서 그런 광원들의 어떤 그 움직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이 혼합되는 과정에서의 혼성과 환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다음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환영은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했던 5.18의 기억과 상당히 연관이 있었는데, 이 기억은 그러니까 그 깨진 유리 조각들과 불타있는 차들, 웅성거리는 사람들, 멀리서 들리는 총소리들, 이런 것들이 제가 방 안에서 솜니불 속에 숨어있을 때 그 느꼈던 외부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동시에 존재하는 외부에 대한 어떤 굉장한 호기심, 그리고 그때는 5학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생각이 많이 없었고 뭔가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발생하는 그 흥분감, 이런 것들이 제가 경험했던 그 타자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경험들이었던 것 같고요. 잠시만, 이 영상이 원래 장종주 작가는 응시의 도시 광주를 통해 초등학교 5학년 때 직접 영상이 지금 깨져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 영상만.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면서 저에게 그 공간과 어떤 빛이 만들어내는 환영이 어떻게 제 작업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되고 그게 또 다른 숭고와 환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으면 다음에는 우리 김영규 교수님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잘 들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형기라고 하고요. 정정주 교수님 발표 들으니까 진짜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네요. 그 서대문 형무소 같이 제가 전시 꾸렸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작품을 또 보여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 있어요. 첨단영상대학원이라는 건 첨단만 들어가도 공학적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죠. AI 강의해 주실 텐데 AI 아트가 요즘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저희 그 첨단영상대학원은 BK를 4번이나 받으면서도 요번에 AI 아트 중점으로 하는 대학원이 됩니다. 거기서 저는 공학과 예술을 중간에서 결합하는 예술공학 전공 김영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원래 왜 그림에서 지금처럼 미디어 아트를 하게 되었나를 여러분한테 그냥 제가 욕심은 많지만 조금만 20분 동안 해야 되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혹시 제 작품에 관심이 있으면 저는 그 프랑스에서 공부를 해서 프랑스 사람이 형기를 운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운지.net에 들어가면 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원래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잘 그리는 그림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그리는 그림.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전시를 봤는데 프랑스 현대 작가 7인전 그러고 대표 작가래요. 그러고 그림을 보여주는데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 글을 쓴 게 있어요. 내가 프랑스 가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 사기꾼들아. 그러고 프랑스에 유학을 갔는데 나중에 그 중에 한 분이 제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빛과 그림자, 저도 빛의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빛의 이거 그러니까 어떤 그 펜슬로 어두운 걸 그리고 밝은 데는 하얀 펜슬로 그렸어요. 이런 효과 보시면 결국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빛은 아까 정정주 교수님도 굉장히 노력하셨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무형의 그 미디어거든요. 매체. 자, 이거는 우리 아들 그 태어났을 때 그림이고 이런 식으로 유화를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우리가 느끼는 건 뭔가 그래서 오감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본다, 여러분을 보잖아요. 그냥 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보는 그런 스캔하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하고 실공간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그냥 눈,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뇌의 인지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 그래서 촉각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근육을 움직이게 되죠. 저쪽에 있는 분을 보기 위해서는 내 그 안구가 이렇게 벌어지고, 내가 정정주 교수님 보려면 안구가 좁혀지죠. 이런 모든 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눈 감은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제가 원래 빛의 작업을 하면서 봉사봉이라는 작업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분들은 봉사봉으로 가니까 결국 이 세상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죠? 우리는 어떤 공간을 이동하는데 그런 어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를 점자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자로 그린 그림이 이때부터 매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도 회화만 하고 잘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파리 국립미술학교 다녔었는데 거기에 원래 회화과로 갔어요. 근데 그 프랑스는 저도 조각도 했거든요. 뭐가 좋으냐면 거기 교수님한테 얘기만 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아틀리에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운 것 중에 뭐 물라주, 뭐 조각, 판화, 석판화 뭐 그런 것도 다 배웠는데 결국 그 중에 하나가 춤추는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엄청 그림에 자신이 있었는데 크로키도 자신이 있었는데 움직이는 사람을 그리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외워서 그리거나 보면서 안 보고 그리는 그림.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파괴되더라고요. 그 파괴에서부터 내가 파괴됐어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이렇게 똑같은 그 대상 그렇게 표현하는 것 말고도 좋은 게 있더라.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나는 다양한 매체를 했어요. 웬만한 매체를 다. 특히 저는 원래 굉장히 순수해요. 왜냐하면 진짜 미술이 좋아서 원래 물리 공부를 하다가 파리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리과 있으면서 한 것이 그림을 좀 그렸어요. 그때 만평을 그렸는데 제가 만평을 그려서 그 다음에 그 만평 후계자 중에 하나가 봉준호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활동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특히 사람이라는 존재감에 대해서 좋아서 여러 가지 이거 제 얼굴인데 이 작품 제가 빌비올라처럼 그 졸업 때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뭐 영상을 쏘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한 게 야광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재밌겠다. 우리가 영상이 무엇인가? 저 그 영상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어요. 그것도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야광 스크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쏴요. 제 얼굴이 거의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제가 그 초고속으로 촬영한 건 아니고 슬로우 비디오 이제 편집 때 슬로우 비디오로 만들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얼굴에 음영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 영상이 싹 없어져요. 근데 영상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죠. 왜 그러죠? 스크린이 야광이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프로젝터로 보여주는 영상이 아니라 벽면에 영상이 기억한 야광이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 얼굴을 찍었어요. 여러분
그 종교에 있는 분들아 베로니카 그죠? 이것은 이제 제 얼굴을 찍고 그 선풍기에서 이렇게 천이 움직이는 그런 작품도 했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해주시고. 근데 바로 이것은 나중에 또 이런 작품이 나중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야광 스크린을 이용한 거고요. 팍팍팍팍 쏘는 거예요. 그 코덱 캐로셀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80장 슬라이드가 가는데 그것을 스위치를 붙여놓으면 착착착착착착 켜져요. 그러면 사람 얼굴은 봤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사람 얼굴 같기는 한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 얼굴 80장을 찍어서 그러니까 사람인데 모르는, 봤는데 모르는 뭐 그런 상태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제 비디오 아트를 하는데 백남준 선생님하고 차이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95년도에 키네틱 비디오 아트를 하자. 그래서 제 얼굴을 카메라를 360도로 얼굴을 돌리면서 촬영을 하고요. 그 촬영한 모터를 밑에다 놓고 모니터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이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예. 펴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요. 막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 끊겨서 돌아오면 또 다른 말이 되고 그게 이제 언어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LCD로 버전을 했어요. LCD 하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반바퀴만 돌면 또 화면이 나타나니까. 이건 2000년도에 제가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을 샘식이라고 해서 쉬는 것을 카운트하는 것을 이용해서 입만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이거 유사한 작품이 이제 이건데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그 플레이어가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 어떤, 대사가 정해졌잖아요. 이건 안 정해졌어. 왜냐면 지멋대로 놀거든. 그래서 남자가 사랑해 그러면 여자가 미쳤어 그러기도 하고, 어떤 시간이 되면 이게 도는 게 틀려요. 그래서, 사랑해 그러면 저도요 그러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틀린 거예요. 두 개의 플레이어가. 그리고 두 사람은 아주 간단한 대사만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훅 불면 앞에 있는 촛불이 흔들리는 그런 인터랙티브 작품이고요. 제 얼굴을 이용했어요. 한번 펴주실까요? 징그러워요. 이때 정정주 선생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삼성 아틀리에서 촬영한 거예요. 더워서 옷을 좀 벗었습니다. 네. 그다음 갈게요. 자, 이거는 프랑스애가 국민교육헌장을 얘기해요. 말도 안 되죠. 제가 다 편집한 거예요. 내가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가짜 뉴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국민교육헌장 알지도 못해요. 프랑스애가 할 때 할 때 뭐 그래가지고 제가 다 가나다라 다 맞춰서 국민교육헌장을 만드는 거고요. 이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난 사랑해요. 지금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거울 앞에 자기 얘기하는 싱글 채널 비디오인데요.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해. 그런데 이것도 제가 편집을 한 거예요. 이분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절 있잖아요. 가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잘라서 편집한 게 이게 좀 더 먼저 한 거예요. 94년도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정정주 교수님 보여준 응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본다라는 건 소유한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은 이 이미지가 내 눈에 망막에 맺히는 거예요. 생리적 신호로 바뀌지만 우리 카메라로 치면 CCD 센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빛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소유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그 소유의 쾌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계속 바라보는, 아마 요즘 이 작품을 출품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이분 코에다가 초록색을 찍어가지고 편집할 때 저 포인트를 중심으로 주변이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응시가 되도록 한 거고요. 저도 그 응시 작품을 상당히 좋아해요. 아까 정정주 교수님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거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했던 작품이고요. 이것도 영상이 있는데 뭐 그냥 지나갈게요. 그 자세히 보시면 배경이 움직여요. 그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빨리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사람의 이미지를 또 편집을 통해서 했어요. 네. 지금 이 사람은 소르본느 대학교 학과장이에요. 미디아트 학과장, 이 남자. 그리고 한 남자는 우리 아들 친구고, 이러고 있는 늙은 남자가 지금 소르본느 대학의 미디아트 교수. 원래 판대학 교수다가 저 손가락 좀 치워주세요. 뭐 얼굴에 뭐 묻은 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되게 묘해요. 여러 가지 얼굴이 나와요. 그죠? 비슷하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두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두 개의 모니터인데 제가 두 개의 모니터예요. 하나로 그냥 편집한 게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이질감을 가지는 모니터에서 같은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을 표현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할프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작품이 중요한데 제가 뭐가 그러니까 회화하고 조각하고 그렇다면 살아있는 비디오는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 제가 2002년도에 만든 얼굴이에요. 제 얼굴을 그대로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반투명을 한 다음에 영상을 쌌어요. 어떻게 영상을 쌌다고? 자, 이런 식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좌대 밑에 여기 그 헬멧 밑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프로젝터 좋지만 옛날에는 CPJ 200이라는 50W짜리 그 프로젝터로 위로 프로젝션을 하면 여기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에서 영상을 앞으로 쏘죠. 그러면 그게 내 얼굴하고 딱 맞는 거예요. 왜냐면 내 얼굴을 촬영해서 내 얼굴을 거푸집으로 3차원 리어 스크린을 만들었으니까 똑같겠죠. 그죠? 내 얼굴에 내 얼굴을 쏘니까. 그런 영상을 2002년도에 했고요. 이것은 나중에 2015년인가? 17년인가? 17년이다. 베니스 비엔날레 그 소련 작가가 비슷하게 큰 공군 전투사 같은 원리로 작품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가 프로젝션 매핑했는데 이제 제 몸을 여기 그 임산부의 그 마네킹에 프로젝션하고 이름 비너스 오브 밀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에다가 해서 이건 고스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빛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허공에 얼굴만 하나 나타나는 그런 작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 유리 공예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유리 부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레진으로도 이렇게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작업을 했어요. 그 중에 보여주는 거고 이거 한번. 네, 그래서 움직이는 그 동영상이라는 걸 보여드리면 되고요. 나중에 그 내 사이트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림을 그리다가 그 다음에 한 작업이 뭐냐면 이게 1998년도인데 제 그 네스 마스크를 한 다음에 빛을 쏘였어요. 그 다음에 그림자가 지는 부분을 다 깎아냈어요. 정정주 교수님하고 완전히 반대죠. 저는 어두운 부분을 다 깎아낸 거예요. 이거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빛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빛이 없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카오스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이 세상이 생긴 것처럼 빛이 없다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에 대해서 제가 그럼 이 빛에 대해서 꼬마 전구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이 LED 비디오를 붙인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조각조각나 LED 모듈을 붙였어요. 근데 이러니까 약간 떠 영상이. 그래서 플럭서블 LED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영상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수만 개의 LED 전구가 장치된 거대한 얼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종하는 거래요. 표정은 허무지만 그 매혹적인 생생함에 관객은 오감을 동원해서 작품을 감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도 얼굴을 가지고 한 작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5분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왜냐면 파워포인트는 계속 빼요. 근데 내가 막 오늘 좀 서두른 것 같죠? 좀 천천히 할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봤던 그 후 하는 작업인데요. 제가 이제 인터랙티브 아트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어요. 제가 원래 이학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공학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 대학원 자체가 첨단영상대학원 자체가 예술공학 전공 교수는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학, 그 다음 영화,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공학을 다 쫓아가겠어. 공학하고 협력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돼. 그게 저희 대학원의 취지고요. 그래서 공학 전공 교수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것을 여기도 보면 첨단과학과 예술의 만남 그랬지만 첨단과학하고 예술의 만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왜요? 두 사람의 언어가 틀려. 그러니까 공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고지식하고 제 동료 교수도 보면 10시까지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야 돼. 환장하는 거예요. 피를 좀 받으려 그러면 예술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술 마시다 기분이 좋고 좀 피를 맞으면 막 밤샐 수도 있고 그러는데 공학 하시는 분은 이제 되게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하죠. 그리고 이미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후회하더라. 그래가지고 안 그런데 예술가는 후회해도 좋다.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언어가 틀려요. 그리고 예술가들은 너무 막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공학자들은 자기가 아는 분야만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조심하면 돼요. 공학하시는 분들한테 모든 거를 전지전능하신 줄 알고 모든 것을 자꾸 부탁하려고 해요. 그 어떤 분야에 내가 필요한 기술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공학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공학자들은 그 중에 한 섹터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를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게 이제 프로세싱 같은 거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아르두이노 기판을 이용해서 비디오에서 음성 신호가 있으면 펜을 돌게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작품이 그거예요. 자세히 보면 좀 지저분한데 여기 이제 망사천이 있고요. 이게 이제 모니터고 여기 이제 펜이에요. 아시죠? 컴퓨터에 많이 쓰는 펜이에요. 소음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불면 그때 후 소리가 나니까 이게 펜이 도는 거예요. 그럼 망사가 싹 들려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불어서 망사가 이렇게 싹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인터랙티브 아트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눌러봐 주실래요? 다음 장입니다. 아니네, 없네, 영상이 없네. 미안해요. 올라갈게요.
예, 이것은 모델이 이렇게 그 물이 떨어지는 건데 실제로 여기 자세히 보면 워터폴링 페이스 해놓고 모니터, 플렉시글라스, 그다음 워터펌프 돼 있어요. 실제로 모니터 앞에다가 아크릴로 박스를 만들고 거기서 물을 직접 쌌어요. 뭐냐면 영상에서도 물을 막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모니터 앞에 물이 이렇게 흐트러져 가지고 그 물이 흐트러지면서 그 영상이 물이 렌즈 효과를 이렇게 그래서 깊이감을 주고 실제감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작품인데 모니터 앞에다가 아크릴을 두고 물방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레진으로 물방울, 투명한 물방울을 찍으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실제로 2차원의 영상이 3차원의 물속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켜보실까요? 여기서는 제가 이거 다 맞춰왔는데 여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모습이 이러고 보세요. 이런 모습이 실제로 앞에 아크릴과 물방울이 있기 때문에 그 물방울이 렌즈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눈이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내가 움직일 때 그 효과를 느끼는 거예요. 예민하게.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고 물속에 있는 듯한 일루전을 내 경험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내 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체감이 있게 느껴지는 작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입체 비디오를 아까는 이제 살아있는 조각 같은 비디오를 한 반면에 이것은 이제 1997년도에 제가 이런 아크릴 박스를 만든 다음에 4군데에서 비디오로 촬영을 하고 위에다 조명을 넣고 제가 빨가벗고 들어갔어요. 1시간 동안 안에 있었는데 너무 기분 좋았어요. 진짜 이때는 나는 마찬가지 정정주 교수님처럼 공간을 빛을 느끼는 건 아니죠. 공간을 느끼려고 갔어요. 저 안에서 느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1시간 동안 내가 공간을 느끼는 나의 모습을 이쪽에서 촬영한 거는 여기에, 이쪽에서 촬영한 것은 여기에 똑같아요. 왜냐하면 3차원 영상을 내가 이렇게 보면 뒤에 사람이 있다가 없다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것을 그대로 촬영한 걸 보여주면 안 움직이잖아요. 촬영본은. 그죠? 영상 여기 있는 시점인데. 근데 저것은 왜 그러냐면 하얀 아크릴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정보는 진하게, 멀리 있는 정보는 어슴푸레하게. 그러니까 3차원 영상을 2차원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몸에 벽에 딱 붙은 모습, 여기는 벽에서 멀어진 모습, 이거 가지고 관객이 실제로 저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전시를 할 때 어떤 큐레이터 분이 오셔서 이 안에 누가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요 그런 적이 있어요. 실제로 퍼포먼스 한 게 아니라 영상이었죠. 왜냐하면 1997년도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영상 프로젝터 그런 개념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 손이 이게 여기에 프로젝션 하나가 있고 여기에 프로젝션 하나 있는 거죠. 이 손이 이렇게 옮겨가요. 그러니까 관객이 보기에는 실제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동그란 그 반구에다가 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최근에 한 건데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형태로 실제로 이런 수조를 만든 다음에 물에다가 우유를 탔어요. 우유를 타니까 몸에도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2차원 영상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이 보기에는 저게 한
수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작품.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대학 교수. 이때 왔을 때 촬영한 거였죠. 네. 자, 이것은 이제 삼각형의 트리니티라는 작품인데, 한 분이 무용수가 움직이는 것을 세 군데에서 촬영해서 이때만 해도 LG 디스플레이에서 OLED를 제공하셔가지고 OLED로 이렇게 전시한 그런 장면이었고요. 제가 오늘 상당히 말을 빨리 한 이유가 2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미디어아트 작가고요. 주로 이제 뭐 빗으로 저도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빗과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얼굴도 나오는데 주로 입체 조각 베이스로 이제 빗에 관한 개념 정보 이런 부분에 관한 작업도 했었었고요. 또 공공미술 위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좀 다양한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했던 작업들 중에 좀 인공지능 관련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뭐 기술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요. 과연 인공지능이 예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되게 제가 작가로서 이제 뭔가 좀 느꼈던 게 인공지능은 주로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또 기술들을 만들어내는데 작가 자체도 이제 예술에 관해서 정의 내리기가 정말 힘든 입장 안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프로세스로 또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용들은 제 작업들 중에 좀 인공지능 관련해서 했던 두 가지 작업들을 중심으로 뭐 또 거꾸로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작가로서 어떤 식으로 제가 또 의미를 가지면 계속 해 나가야겠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선 네, 인공지능 예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정말 너무 많은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인공지능 분야가 그래도 크게 이슈가 된 게 아마 알파고였을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이제 바둑이라는 부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영혼, 뭐 신적인 뭐 신의 한 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엄청 많은 수의 신선에 관한 그런 좀 아우라들이 있었는데 알파고가 나타나서 이제 엄청난 경우의 수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리고 인간은 도저히 이제 컴퓨터가 가지는 그런 인공지능의 지능적인 경우의 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났었는데 거꾸로 예술 분야는 또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분야와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극명하게 나눠지는 상황 안에서 또 예술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어요. 뭐 첫 번째로 뭐 미술 같은 부분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게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해서 어떤 특정 그 이미지를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것들을 또 다른 사진들을 가지고 와서 그 스타일로 나타내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조형성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나타나는데 이후 이게 과연 예술일까라는 의문들도 계속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선 인공지능 예술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전에 한 명의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배우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동안 경험으로서 배워왔던 것들을 표출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학습 과정이 있을 거고 그걸 이제 표현하는 과정들로 나눠질 것 같아요. 우선 학습 과정에서 기존의 인공지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와 또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많을 거고요. 그거면 저는 이제 가장 초점을 맞췄던 게 학습 과정 안에서는 이제 감성이라는 부분을 과연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감성들을 끊임없이 이제 받아온 결과로 나오는 표출물이 이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감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표현 과정인데, 표현 과정에서 인공지능 예술은 결코 개발자의 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개발자는 어떻게든 인공지능 혼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과연 가능한 부분인지에 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이제 약간 인공지능 작업으로 시작했던 게 페이스 오브 시티라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요새 나오는 엄청난 뭐 또 기술력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은 아니었었고요. 나이브 베이스라고 하는 그 스팸 메일 분류하는 방식이었어요. 사람들이 몇 번 이게 스팸 메일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건 이후에 계속 쌓이다 보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이런 종류의 메일은 스팸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추가적인 메일들을 다 스팸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기술들이었는데, 저는 이런 그 기술만 가지고 만약 인공지능의 뭔가를 감성을 찾아낸다,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됐었던 거고요. 그러면 감성 데이터라는 거를 과연 어떻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입력시키느냐, 거기서 나타나려면은 감성이 담길 수 있는 것들은 일단 기본의 구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언어였던 것 같아요. 뭐 감정, 단어 이런 것들이 있고, 많은 언어들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의 특정 감성들이 담겨 있었고, 그런 감정들은 어떻게든 컴퓨터에다가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컨셉은 도시의 감정이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뭐 또 메르스 사태도 있었었고, 또 최근에 뭐 또 그다음 세월호 부분도 있었었고, 요즘 코로나도 있었는데,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 도시가 가지는 분위기들이 정말 다운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반대로 정말 기쁜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집단 감성을 어떻게 좀 감성적으로 표현해 볼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거를 저는 또 이제 요즘 정보 시각화라는 영역들이 직관성보다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 많다 보니까 저도 여기 얼굴을 처음 사용해 보기 시작했어요. 뭐 여러 가지 기쁘고 슬프고 이런 부분들을 수치나 이런 다른 정보가 아닌 사람들의 표정으로 만약 드러낸다, 그러면은 만약 우리가 가진 정보들을 얼마나 더 감성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에 관한 뭐 표현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시에 있는 감성들을 뭔가 선택하는 근거로 저는 SNS 데이터들을 활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 오브 시티 서울이다. 제 첫 번째 작업이 아마 서울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계속 올라오는 실시간 SNS 데이터들이 아마 그 내용들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그 텍스트로 이루어진 얼굴들이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많으면 웃고 부정적인 내용이 많으면 되게 슬퍼하는 표정을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다가 이제 그런 감성들을 학습시켜야 되는 그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것들은 아까 제가 또 똑같이 머신러닝으로 한 문장 단위를 학습을 시켰어요. 특히나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 문장이나 갔을 때 이 내용들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체크를 하다 보면 이게 한 5만 문장 정도가 쌓이면은 그 단어가 어떤 맥락 안에서 어떻게 그 배치하는지에 따라도 이제 컴퓨터가 파악을 해서 이후에 계속 올라오는 그 내용들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SNS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은 아마 제가 왜 그게 좀 매력을 느꼈냐면, 보통 신문 기사들이나 아니면은 뉴스에서 진행되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실제 그 도시의 감정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오히려 아침에 갈 때 날씨에 따라 느껴지는 미묘한 그 차이,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그 도시 방문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 여러 가지가 모여져 가지고 나타나는 그 실제 정확도가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그런 컨셉들을 하나하나 서울 시민들에 관한 그 설문들을 정말 오래 했었어요. 저는 그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설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이제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최대한 그건 아직까지 계속 모아지고 있고, 조금 더 그 텍스트들이 많아질수록 정교하게 서울의 감성을 이제 대변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인공지능은 이제 서울 시민들의 감성을 학습시키는 과정이 됐고, 이제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뭔가 좀 대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의 표정이었다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게 저희 그 감정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내용들이었어요. 문장들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최대한 많은 문장들의 긍정과 부정을 컴퓨터가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5만 문장에서 10만 문장, 더 많아질수록 정교한 상태, 그 지역 학습을 시킨 사람의 감정을 대변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소울라이트 때 DDP에서 소울라이트 프로젝션 할 때 이제 첫
나왔던 왼쪽 부분들인데요. 텍스트가 이제 서울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키워드가 있어요. 미래, 희망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 올라오는 텍스트들이 이제 서울 시민들이 그동안 계속 쌓아왔던 감성들을 보는 거예요. SNS가 올라왔을 때 그 서울 시민들이 그 SNS를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인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여기서 느꼈던 것들은 또 인공지능이 가지는 실효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작업으로서는 되게 오래 공공미술로 좀 오래 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한 달 동안 그 표정이 바뀌지 않고 아니면 그 하루하루 이렇게 바뀌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만큼 표정을 바뀌게 하는지 또 어느 만큼의 정보를 여기다 위치시키는지 이런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그 최종 표출되는 결과에 너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개념으로서는 작업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개발자를 벗어나서 인공지능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꽤 고민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는 인공지능 예술은 아니고 작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자기 작업을 한 정도의 이제 수준이 되었었고요. 이 이후에 제가 아예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만들어내는 시도를 해보는데 우선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거꾸로 나오네요. 실제 계속 그 텍스트들이 들어와요. 텍스트들이 들어오고 이 내용들은 저희가 가사 긍정 부정에 따라 컴퓨터가 계속 연산해내는 가중치에 따라 얼굴 표정이 웃는 표정에서 슬픈 표정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부정적인 내용이 많으면 계속 슬픈 표정에 머물러 있을 거고 또 즐거운 일이 많으면 긍정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겠죠. 네. 여기서 제가 또 정리한 것들은 이게 집단 표본으로서의 감성을 좀 대변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제가 그랜드 LA에서 이제 위안부 프로젝트 때 이제 이 작업들을 항상 했었는데 감성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의 감성을 이제 인공지능에 담아서 이제 여기 그랜드 LA에서 있는 이제 전광판에다 이제 틀어보는 프로젝트였어요. 그 내용들이 위안부 할머니가 전 세계에서 날라오는 이제 SNS 데이터들이 이제 위안부라는 단어가 있죠. 컴포트 우먼 아니면 섹스레이브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을 읽었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일까? 그리고 전 세계의 이제 인식과 그런 부분들이 SNS에서 좋게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또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에서 이제 해야 되면 영어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위안부 할머니는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학습을 시킬 수도 없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양을 정확하게 학습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감성들을 위해서 제가 또 LA를 한 3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유사한 계층군을 또 제가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고국에 못 돌아가는 난민 여성들 그리고 나이대가 비슷하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계속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용들은 똑같은 SNS 텍스트를 보더라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읽었던 글이랑 아니면 일반 사람이 있는 거랑 또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가지는 그 미세하게 나타날 수 있는 디테일들을 이제 사람 영역을 떠나서 이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이제 위안부에 관한 SNS들에 따라 바뀌는 표정들을 이제 표현했던 것들이고요. 여기서 제가 좀 최대한 좀 몰두했던 게 학습시키는 과정들이었어요. 정말 실제 어떤 계층군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내용들을 학습시키고 또 어떤 방식의 또 키워드에 따라 반응하게 하고 이 설정 자체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작가가 어느 정도 정말 그 프로젝트로서 진행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인공지능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또 되게 의구심을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작업, 인공지능 작업이 이제 기계즉흥곡이라는 작업이었어요. 이게 우연성에 관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우연성이라는 게 컴퓨터 안에서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랜덤 함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짜여져 있는 함수이기도 하고 그 정도를 조절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예술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고민이었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예술가로서 가장 제가 또 중요하다 생각되는 게 한 세 가지가 정리되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감성적인 부분들도 첫 번째로 아까 나왔지만은 두 번째가 좀 순간순간 떠오르는 영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예술가가
뭔가 짜여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영감의 피드백을 받아서 작품을 계속 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컴퓨터는 그런 영감이 있을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선에서 결국 그 개발자가 짜여져 있는 알고리즘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다. 그럼 인공지능이 작곡하는 것도 결국은 그 영역 안에 머무는 거지 인공지능 자체가 아닌 그 위에 있는 개발자가 하는 거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보통 이게 RNN으로 작업을 좀 많이 해요. 요즘은 또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게 바하의 곡을 똑같이 머신러닝으로 학습시키는 거예요. 학습시키면은 뭐 한 5분 정도 학습시켰을 때 제가 들었던 내용들은 정말 이상한 음악이 나와요. 그거를 또 7분 단위로 계속 학습을 시킬수록 점점 바하곡과 비슷해져요. 스타일이. 그러면서 이게 인공지능이 바하 스타일로 이렇게 작곡을 하는구나 까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여기 그 과적화 OPT란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학습을 너무 잘 시켰을 경우에 나타나는 거는 그냥 원곡이 돼버려요. 겨우 그 표절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그 인공지능에게 작곡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곡을 학습시켰을 때 너무 완벽하게 학습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표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는 오히려 오차율을 줘요. 어느 정도만큼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 그거에 따라 바하 스타일은 나지만은 바하곡이 아니게 되는, 결국 이 분야도 개발자가 튜닝하는 거의 그 부분인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러면은 이거 자연적인 뭔가 이거 순간순간 떠오르는 영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런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키고 또 표출을 하게 하는, 여기 이제 표현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 결국은 우연성이 없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영감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서 인공지능 말고 제가 이제 만들어낼 게 물고기를 좀 사용한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이 부분들이 오선지예요. 수조가 있고 오선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검은색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 물고기들은 항상 바뀌게 되는 거죠. 음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음을 해당 음에 박자에 맞게 이제 맞추고 그게 이제 피아노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컴퓨터 예측도 힘들 뿐더러 사람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의 우연성인데, 개발자가 조절해야 되는 그 오차율을 이제 물고기가 만들어낸 우연성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게 저는 나름의 작가가 순간순간 받을 수 있는 영감의 개념 아니면 또 트리거에 대한 역할로 제가 본 거고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 음들은 실제 물고기들에 맞춰서 건져지고 그 음들이 바로바로 피아노로 이제 바로 연주되는 거예요. 피아노로 연주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그 우연히 나오는 곡들은 되게 이상한 음들이 나와요. 거기에 스케일을 맞춰주는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계속 학습시킨 베이스 사운드가 나와서 이제 음악처럼 이제 잡아주는 그 역할까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도 지금 캐논을 학습시켰어요. 아까 바하 대신에 캐논이 가지는 음악의 이런 베이스, 스케일, 또 여러 가지 진행하는 부분들을, 진행 코드들을 이제 파일별의 캐논을 학습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이 지점에서 되게 뭔가 이제 영감이라는 부분을 자연에 가지는 우연성을 만약 집어넣어서 한번 보완을 했다고 하는 개념이었었고요. 이후에 제가 인공지능 작업에 가지는 그 한계점이 또 마지막은 또 사회적 책임감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꽤 많이 느꼈어요. 작업이 한 작가가 작업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건 조형성 그리고 예술적 영감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던 그 작업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책임감이 정말 따르는데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그걸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그 마지막 기계직흥곡에서 했던 거는 그 최대한 나오는 그 우연성은 물고기가 만들어냈고요. 또 그것들을 조합화 조형성이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는 기계가 있고, 또 그걸 좋아해서 그 작품에 관한 사회적 책임감은 이제 사람이 지는 뭐 자연과 사람과 기계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보완이 돼야지 나타날 수 있는 뭐 이런 앞으로의 인공지능의 예술에 관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제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작업들은 계속 쭉 해왔지만 기술에 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봤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술 자체들이 되게 분절적인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나 기술들은 해볼수록 그 뭔가 사람의 것을 표현하기에 대한 한계점은 항상 나타나고, 또 예술로서 표현되기에는 그 인터페이스 변화 속도가 작가들이 뭔가 매번 창작을 해나가는 데는 또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한계점이 너무 명확한 부분들이더라고요. 결국 그 최대한 인터페이스 한계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아날로그적인 부분들, 감성적인 부분들이 아마 예술의 가장 큰 영역이다 보니까 이번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런 그 한계점과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성적인 요소들에 관한 제 그동안 작업을 해오면서 느꼈던 고찰들에 대해서 좀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제가 해왔던 작업들이 그냥 되게 LED나 뭐 좀 커머셜한 작업들이 좀 많았었는데, 약간 그런 그 기술을 오히려 활용해서 그 화려함을 나타내는 작업들이었다 보면은, 이번 작업들은 오히려 기술의 한계점들이 다른 아날로그나 뭐 이런 좀 감성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저와 좀 별개되는 작업 시리즈다 보니까 이번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